예, 격주로 만나는 분이죠. 예,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제 옆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 인용하는 거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우리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이견이라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 한중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마지막에 늘 양보를 했던 것은 나 우리 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 한한령 이후로 가령 롯데그룹 같으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중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해야 될 말을 단 한마디도 못 했어요. 한한령에 관련해서 왜 한한령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느냐 이 말조차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중국이 우리를 대할 때는 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이게 한국이 속국이었다. 이 얘기가 누가 했는가 하면 시진핑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그때 뭐 미국에 가서 했던 거 트럼프를 만나러 백악관에 가서 한 말이 나중에 흘러나왔죠. 역사적으로 우리 속국이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상 하고 있는 짓은 동북아 공정으로 해서 역사를 자기들이 훔쳐가고 심지어 문화까지도 훔쳐갑니다. 가령 김치와 한복이 누구 것이냐 이러니까 지금 문제된 싱하이밍이 모 M 방송에서 한 말이 이제 와서 이걸 네 건이 내 건이 따져서 뭘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모 M은 MBC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걸 굳이 모 M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른 방송 언급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문화까지도 훔쳐간단 말이에요.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복을 입은 예, 그것도 논란이 됐죠. 예. 분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말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가령 이번에 싱하이밍 사건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 교수도 잠깐 언급은 하긴 했지만 이게 국장급 대사가 가령 중국이 외국의 주요 국가에 대사를 내보낼 때 지금 국장급을 내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부장, 부부장 그리고 부부장 조리급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부장 조리급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차관복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장급이 나와요. 그것도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대사관에 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사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싱하이밍을. 그런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빚은 설화만 해도 몇 건이나 됩니까? 엄청납니다. 오만 방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평가를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너무 오만방자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문제화를 안 시키려고 언론부터나 애를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묵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야당 대표를 자기 관저에 가령 야당 대표가 정말 친한 친구 같으면 아무리 빼가라도 한잔 하자. 이래서 뭐 비공개리에 그 안에서 무슨 말을 했든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 대표는 판을 깔아줬어요. 유튜브 방송으로 그 중계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15분간이나 준비된 메모를 읽었는데 그것이 가령 싱하이밍의 독단이겠느냐? 난 아니라고 봐요. 예, 아까 그건 문희련 교수 말도 예. 뭐 중국에 계산된 어떤 적어도 중국 외교부에서 충분히 훌륭은 아니더라도 이미 사전에 다 의견 교환을 해서 준비된 각본대로 움직인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하는 수준까지도 중국 외교부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싱하이밍은 이미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예측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이번 한국 대사 자리가 마지막 자리일 것이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제 자기 앞날이 그렇게 밝지 않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한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 굉장히 모밀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한중 관계가 어려운 것은 한국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미국에 베팅을 하면 결과는 안 좋다. 이건 일종 위협이란 말이 급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선상에 있다고 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그 양안 관계, 그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하는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불용치회. 쉽게 말하면 회자는 그 주둥이 회자입니다. 이 불용치회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을 인접국,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한 겁니다. 나는 이번에 싱하이밍이 한 말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조용히 듣고 갈 문제는 아니다. 지금 뭐 양쪽 입장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지금 그 싱하이밍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그 물 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치해라 이 얘기는 없습니다만 물 아래서 흐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싱하이밍에 대해서 물 조치해 위에서도 주십시오. 이미 밝혔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라면서 대통령이 지금 원색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위안스카이를 예. 한자로 읽으면 원세계가 예, 되죠. 예, 원색의 얘기까지 했는데 위안스카이는 참고로 구한 말에 이제 들어온 예. 그 사람이 그 중국에서 총통도 하고 황제도 잠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황제도 하는데. 잠깐 했지만 잠깐 했죠. 예, 예. 그거는 뭐그 100일도 안 됐나 그랬고. 예, 실질적인 그 황제라기보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내정 간섭을 하고 그래서 기억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런 말 하더군요. 한국에서 목이 힘준 사람은 중국 가서 다 대부분 황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역사학자가 방송에서. 그런데 어떻든 이 대통령이 한 말이 대통령이 그 일종의 중국을 향해서 그 조치를 요구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게 모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안스카이 말은 발언이 가장 수위가 좀 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 예. 말은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예. 공개적인 경고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내려고 공개를 한 거고 우리 국무회의 대통령실은 그걸 사실은 보도자료로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비공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웃기는 겁니다. 하지만 외교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그걸 공개리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뭐 아직 이건 없는데 어떻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싱하이밍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문빈이 나서서 한국 언론을 공격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못 하겠다. 싱하이밍은 할 짓을 다 했다. 싱하이밍은 대사로서 훌륭한 일을 다 했다. 예, 한국 언론이 예.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다 뭐 예, 이런 그리고, 취지로 예. 중국 당국이 밝혔죠. 예, 중국 대사로서 한국 각계와 이런 관계를 맺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냐 뭐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모든 것이 중국의 지금 그 중국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국을 좀 길들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나오는 하나의 일련의 그 행동 패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앞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중국은 굉장히 편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입니까? 우리 기자가 이 폭행을 당했을 때 그리고 혼밥 사건이 터져가지고 중국의 그 일종의 푸대접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 이 북경대학에서 연설을 했죠. 중국에 가서 나흘째입니까? 북경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국은 큰 산이 봉우리다. 우리는 옆에 있는 작은 봉우리다. 그래서 큰 산과 작은 산이 어울릴 때 큰 산이 더욱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큰 산은 더욱더 큰 산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계속 얘기가 이제 이렇게 중국에 굽신굽신하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과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속국으로 여기고 있는 태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은 대국이고 알겠습니다. 대국이고 바로 너희들은 인접 소국 아니냐. 그러면서도 막상 자기들이 그 경제를 일으키는 데는 대한민국처럼 아마 중국에 큰 도움을 주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다시 이 화해의 제스처를 쓴다고 해서 바뀔 것이냐. 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만 할 때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아무튼 합니다. 아까 그 문희련 교수 분석도 그렇고 중국 현지도 봉합을 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는 거고 오늘
뭐 조태용 실장 발언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느껴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봉합 국면으로 갈 것 같고 그게 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한중 관계가 될지는 뭐 제가 진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진단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아니, 글쎄, 봉합은 일단 필요해서 왜냐하면 지금 전 변호사께서 워낙에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외교 당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요. 재미가 있는 게 사실은 이번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얼핏 기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물밑으로 한중 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졌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터졌다 순간에. 그리고 중국도 그렇죠. 지금 또 미중 경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당장 다음 주에 이 브링컨 미국 이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중 관계 개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입장이 조금 곤란하죠. 부담스럽죠. 예.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아까 문 교수는 중국 언론도 지금 뭐 가급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사 통신에서 하는 일종의 카톡 같은 데 보면 중국 언론 주요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심지어 한국을 조롱하는 글들이 상당히 있어요. 뭐 한국아 너희들 행동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위험하다. 이런 식의 조롱의 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글이 자기들 임의로 쓰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사에서 적어도 그런 글이 나오기에는 다 조율된 요 정도의 글 하나 내보내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중국이 결국 한국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뀌려면 우리가 과거의 굴종의 모습, 구실의 모습에서 우리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 윤석열 정부가 난 나름대로 이번에 나 잘하고 계신다. 솔직히 말해서 내년 총선인데 중국의 굴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요. 굴종하는 모습 보이는 정당은 망합니다. 아니 뭐 어떤 정당이든 간에 굴종하면 안 되겠죠. 뭐 그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과거 그래 마찬가지고. 왔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이나 과거 정부 사람들은 뭐 반대를 할 테니까 그건 그쯤에서 이제 논평을 듣는 걸로 하고 제가 전 변호사님께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전 변호사님은 보수 논객으로 보시기에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너무 미일 편중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수위나 태도나 이런 거는 좀 배제하고. 아니 중국에서도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령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른바 줄타기 외교라고 그랬잖아요. 경제는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 스스로 문재인 정부도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 한중 관계 그리고 미중 관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뭐 제2의 냉전까지는 아니지만 조 바이든이 일으킨 가치 전쟁의 시간에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미군 패권 경쟁. 지금 민주 진영과 그리고 권위주의 진영 그걸 사회주의 진영이라 하지 않고 지금 언론은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주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어떤 대결 여기에서 한국이 그러면 쓸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당연히 민주진영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넘어서 가지고 인도태평양 전략 여기 앞으로 한국이 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가치 전쟁 때문이에요. 민주 진영이 쓸 것이냐, 비민주 진영이 쓸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아마 지지하실 것 같고 여러 차례 밝히셨으니까. 아니 제가 지지한다는 것은요. 한국이 지금 그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그 노선에 대한 어떤 동조 여부와 좀 별개로 중국의 그런 어떤 인식 그거에는. 나름 그래도 좀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우리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지가. 왜냐하면 좀 보수 논객이시니까 제가 그 어떤 보수 진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외교관 혹은 현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어떤 인식 그걸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 변호사님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 제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가피하다. 예, 우리가 가령 중국의 입장을 감안해서 중국에는 이렇게 하고 또 미국은 또 이렇게 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민주 진영이라는 진영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저런 어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타협을 한다라든가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건 아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중국에 뭐 굽신굽신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안으로 좀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방통위원장이요. 왜냐면 2주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뭐 전 변호사님의 그 발언을 뭐 이렇게 다 따올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작가가 적어줬네요. 예,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이동관 특보죠. 현 특보를 그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그 내정설이 막 돌던 시점이었는데 전 변호사께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방통위원장에는 언론계 경험이 풍부한 그러나 중립적인 인사를 뽑아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주 사이에 사실은 내정설에서 사실상의 내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 특히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동관 그 특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을 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종의 저는 에드블룬으로 봤는데 그것이 점차 이제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그 기정사실로 돼버렸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난 그 한상혁 그 위원장과 곧장 비교를 할 수 없지만은 가령 이렇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민원연 대표를 하고 있는 한상혁 그 대표를 방통위원장으로 그 뽑았던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실정을 한 거예요. 그 자체로. 왜 그런가 하면 그 전부터 편향성이 두드러져 보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논란을 빚었던 것이고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지금 그 임기를 뭐 한 달 남겼습니까? 2달 남겼습니까? 그래서 면직 처분이 되고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그리고 기소가 되고 또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은 거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고 이제 이런 참 볼성 사나운 그런 모습을 지금 서로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편향성은 아니에요. 이동관 특보는. 그렇게 보십니까? 하지만 이동관 특보가 어떤 뭐 언론 단체에서 그 반좌파 운동을 했다라든가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청와대에서 했었습니다.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2008년, 2009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언론계에서 있었는데 제가 뭐 비판적으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긴 합니다. 그 말씀한 취지는 아닙니다. MB 정부부터 청와대에서 그 참모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쪽 정부에 있으니까 편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령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민원연 공동대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수 쪽 인사들의 어떤 발언 그리고 기고 이런 걸 갖고 민원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동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민원연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공정한 언론을 공정한 언론을 모토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받아봤습니다. 실제 제가 메인뉴스 앵커 할 때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또 그때의 경험이 또 있으시군요. 매일이다시피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민원연과 한상혁이 주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동관이 주제긴 그래서 과연 한데. 이동관 그 특보가 한상혁 위원장처럼 그런 편향성을 보이느냐 하면 편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굳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동관 특보를 굳이 방통위원장으로 해서 다시 도마 위에 문제를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동관 그 특보의 아드님 학폭 문제까지 터졌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논란이 있는 분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렇지 말고 좀 객관적인 그 분들, 수많은 언론인들 있잖아요. 원로 언론인도 있고 또 젊은 분들도 있고 뭐 젊은 분이 좋으면 젊은 분 아니면 원로 중에 경험이 많은
뭐 원로들 중에 가령 저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당장 몇 사람이든 내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특정한 사람부터 얘기를 하면 당장 그 문제가 되겠죠. 아니 문제가 될 건 없는 게 왜냐하면 가령- 이동관 특보로 지금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령 뭐 언론인들의 그 신문들 보면요, 예, 그게 회장 지냈던 분, 부회장 지냈던 분, 또 뭐 저하고 가까운 분을 굳이 찾자면 이 KBS에서도 부장을 지냈고 SBS에서도 오래 있었던 뭐 유자유 기자, 뭐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방송을 충분히 알잖아요. 넓게 생각해 보면 전원책 변호사님도 사실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네. 방통위원장 하라고 하면 당장 편향성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그런가요? 저 보수 농객 아니냐 이래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내보고 꽂자고 하면 내가 쭉 써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분들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굳이 이 MB 정부에서 참모로 일을 한 이동관 특보를 그리고 또 아드님이 학폭 문제가 터져갖고 저 시끄러운 분을 굳이 꼭 그 해야만 될 이유가 뭐냐. 그러지 말고 좀 인사는 당평책을 써서 좀 넓게 좀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고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전 변호사님의 고언은 사실 2주 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임명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예. 그 사의를 표명을 해야죠. 저 정말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미 예, 뭐 그 저는 하지 대통령실을 않겠습니다. 통해서 본인 해명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뭐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 본인이 명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아드님 그 학폭 청문회는 이제 문제와, 거쳐야 예. 되는데 그 청문회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파장이 좀 커질 것이냐 아니면은 파장이 제한적이고 방통위원장 자리까지 갈 것이냐. 예, 뭐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좀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가령 청문회에서 도모에 올라가면 이건 공격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이 여당은 졸지에 방한 입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그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년 4월 초에 있는 총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동관 그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과연 여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정략적으로도 이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면 본인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지만은 예.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런저런 거 여야의 그 어떤 분쟁에는 좀 한 발 벗어나서 어떤 국가적인 시각으로 좀 넓은 이 시선을 가지고 좀 통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동관 특보보다는 지금이라도 좀 넓게 해서 이 원로 언론인 중에 한 분을 좀 고르십시오. 다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마무리. 아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뭐 아까 예. 작가가 한 얘기 보니까 해야 될 말이 많던데. 조금 발언 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그렇게 소화가 가능한데 워낙에 이제 길게 글쎄요. 지금 발언하시는 가령 분이라서. 예. 조국 그 출마에 대한 의견도 묻던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조국이 출마하는 순간에 민주당은 지옥을 만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국이 강이 아니라 조국은 늪이 되어버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논평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